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2024학년도 모의 논술 설명회를 맡은 수학과 신동욱입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논술 고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모의 논술에 대한 해설을 진행한 이후에 그리고 조언이나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술고사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고사의 출제 범위는 수학, 수학1, 그리고 수학2, 미적분입니다. 그리고 출제 문항은 대문항이 2개가 출제되며 대문항 내에는 세부 소문항이 3개 내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부 소문항에도 각각 하위 문항으로 3개 내외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답안 분량은 대문항별로 A3 용지의 한 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간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풀이를 하시면서 공간을 적절히 배분을 하셔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각 문항이 이제 대문항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각 문항별로 60분씩 사용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내에서 120분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시간을 배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운 문제 혹은 자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빨리 답안을 작성을 하고 어려운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쉬운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시간을 많이 사용한 이후에 어려운 문제를 이제 조금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방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적절히 배분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제 및 채점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읽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요. 수리적인 분석력, 그리고 응용력, 그리고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출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인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고요. 단순히 공식 암기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채점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풀이 과정의 단계별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단계별 과정과 정답이 모두 맞으면 해당 문제는 만점을 받으실 거고요. 채점 기준에서 제시한 중간 과정과 다른 풀이를 작성하시더라도 그 답안 내용의 논리적 과정과 답이 맞다면 이제 만점을 받을 겁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답이 틀리거나 혹은 이제 중간 과정에 풀이가 틀린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답안을 작성하셨다면 그 논리적으로 완벽한 과정에 대한 단계별 점수는 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 논술이다 보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지만 풀이가 완벽하게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 이외에 풀이를 작성을 하시더라도 논리적인 적합성에 따라서 이제 그 논리적인 적합성에 맞는 풀이를 작성을 하셨다면 그 풀이가 인정이 돼서 점수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모의 논술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을 보시면 다음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질문에 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모의논술 문항 같은 경우에는 가번 제시문과 나번 제시문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 제시문을 읽고 소문항 1을 푼 이후에 다음에 나 제시문을 읽고 두 번째 소문항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을 보면은 음이 아닌 정수의 집합을 U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U는 0을 포함하고 그리고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를 저희가 집합으로 나타낸다면 0, 1, 2, 3 이렇게 0을 포함한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음이 아닌 정수의 집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U의 부분집합 S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에 대한 그 정의를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SAB 같은 경우에 이제 S가 이제 집합이 되고요. 여기에 A와 B라는 이제 1보다 큰 두 자연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S라는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형태는 A 곱하기 M 더하기 B 곱하기 N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M과 BN의 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원소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M과 N은 U의 원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각각의 M하고 N은 음이 아닌 정수 중에 아무 것이나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S라는 집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보면은 가장 작은 M과 N 경우에는 이제 M과 N이 모두 0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M하고 N에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A, B가 어떤 값이든지 관계없이 그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0은 항상 S에 포함되는 원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M은 1이고 이제 N이 0인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M이 1이고 N이 0이기 때문에 A는 이제 S에 대한 원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N이 0인 경우에 이제 M을 계속해서 증가시킨다라고 하면은 이제 M이 2인 경우에는 2A, 그 다음에 3인 경우에는 3A 이런 식으로 A의 배수가 이제 S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는 M이 0이고 N이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M이 0이기 때문에 M이 0이고 N이 1이기 때문에 B는 이 S의 원소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M이 0인 상태를 유지한 채로 이제 N을 하나씩 증가시키게 되면 2B, 3B 이제 이런 식으로 B의 배수 역시 S의 원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M과 N이 둘 다 1인 경우에는 이제 A 더하기 B도 이제 S의 원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M이 2이고 N이 1인 경우인 이제 2A 더하기 B도 S의 원소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수히 많은 이제 원소가 S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 제시문을 보면은 여기에서 두 자연수 A, B는 모두 1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0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A나 이제 B 중에 작은 수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A, B가 모두 1보다 크기 때문에 1은 S의 원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A보다 작은 수 혹은 이제 B보다 작은 수, A하고 B 중에 더 작은 수보다 더 작은 수 역시 이제 S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A, B인 경우에는 S의 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A, B가 되는 경우는 이제 M이 B이고 N이 0인 경우이거나 혹은 이제 M이 0이고 N이 A인 경우에는 A, B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A, B는 S의 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시문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은 위에 나오는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A가 2, B가 3인 경우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2, 3을 살펴보면은 앞에서 본 것처럼 A의 배수나 B의 배수는 모두 다 S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양의 2의 배수 그리고 양의 3의 배수는 S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양의 2의 배수가 S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짝수는 이제 S의 원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의 배수 역시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수가 포함되는지 보기 위해서 홀수는 저희가 이제 K를 자연수라고 했을 때 2K 더하기 1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K가 1일 때는 3이 되고 이제 2일 때는 5가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홀수를 모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C의 3을 이제 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2K 더하기 1에서 3을 빼기 때문에 이제 2K 빼기 2의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서 2가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의 K 빼기 1 형태로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C에서 3을 빼게 되면 짝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3을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C는 2의 K-1 플러스 3의 형태. 다시 이야기하면 정리를 하게 되면 C는 이제 2K 플러스 1의 형태였죠. 이 홀수는 모두 S, 2, 3의 원소가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작은 이제 K가 1이었기 때문에 3 이상의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S, 2, 3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1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S의 원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C를 이렇게 홀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현재 2하고 3이 S의 원소인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S의 이제 2하고 3이 이제 S의 원소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2에 한 번 더 2를 더해주게 되면은 4라는 원소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3에서 2를 더해주게 되면은 5라는 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4에 또 2를 더해주게 되면 6이라는 원소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연속된 두 개의 자연수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 가장 작은 수가 2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해서 2를 더해가게 되면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수, 또 그 다음에 두 개의 연속적인 수, 또 그 다음에 두 개의 연속적인 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2에 대해서는 두 개의 연속적인 수만 S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모든 자연수들이 S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색을 바꿔서 2하고 3하고 4 이렇게 세 개의 연속적인 수가 S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2에서 3을 더하게 되면 5라는 수가 나오게 되고요. 3에서 다시 3을 더하게 되면 6이 나오고 4에서 3을 더하면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연속적인 수에 다시 각각 3을 더하게 되면 그 다음 세 개의 연속적인 수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3을 더하게 되면 그 다음 세 개의 연속적인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 개의 연속적인 수만 찾게 되면은 그 이후의 모든 자연수는 S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제시문을 저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1을 보면은 이 소문항에는 하위로 이렇게 세 개의 문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보면은 거의 집합과 명제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첫 번째 하위 문항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면은 집합 A는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는데 X들의 집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X는 U의 원소이고 그리고 X가 2024보다 작거나 같은 이제 수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소 나열법으로 저희가 쓴다고 하면은 0, 1,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024까지 2024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쭉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의 정수들의 모임이라고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S23에 대한 결과, 저희 제시문 가에서 준 이 S23에 대한 결과를 이용해서 A하고 S10, 15에 대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풀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문제에서 이제 S23에 대한 결과를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조금 더 간단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S10, 15에 대한 그 집합이죠. 그래서 먼저 10하고 15를 살펴보면은 10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2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5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하고 3 같은 경우는 이제 S23에 해당하는 2와 3이 되겠죠. 그래서 10하고 15는 이 2하고 3에 각각 5를 곱한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S23에 대한 그 원소를 이용을 해서 S10, 15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X는 2n 플러스 3n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적게 되면은 앞에 조건에 의해서 이 X라는 그 수들은 S23의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MN은 의미 아닌 정수가 되어야 되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정의이기 때문에 S23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 앞에 있는 이 식의 양변에 저희가 5를 곱해주게 되면은 5x는 10m 플러스 15n의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서 10 곱하기 m 플러스 15 곱하기 n의 형태가 되어 있고 m과 n은 의미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이 5x라는 수는 S10, 15의 원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이제 집합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5x들의 집합을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x에 대한 집합을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 x들은
S23의 원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 OX라는 값들은 모두 다 S10, 15의 원소가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쓴 이 집합 같은 경우에는 S10, 15의 부분 집합이 이제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OX라는 값들이 모두 다 이 집합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OX들이 모여있는 집합은 S10, 15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풀이를 작성을 하셨다면 이제 3점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Y라는 원소를 이제 10m 플러스 15n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10 곱하기 n 플러스 15 곱하기 n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Y라는 수는 S10, 15의 원소가 됩니다. S의 정의에 의해서 S10, 15의 원소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10하고 15는 이제 5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로 묶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5에 2n 플러스 3n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2n 플러스 3n이 이제 앞에서 x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5x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x는 이제 S23의 원소가 되겠죠. 네,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S10, 15의 원소 Y는 항상 5x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S10, 15라는 이 집합이 5x들이 모여 있는, 그리고 x는 S23의 원소인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Y라는 원소가 S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 Y라는 원소가 항상 5x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Y는 항상 5x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5x들이 모여 있는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를 작성을 하시면 이 두 번째 Y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이 S라는 집합은 이제 OX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요. 또 OX라는 집합은 S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그래서 저희가 집합의 상등을 보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그리고 이제 B가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은 정확하게 A가 B와 같다라는 거하고 이제 동치가 되는 것을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은 S10, 15하고 그리고 X가 S23의 원소일 때에 OX들이 모여 있는 이 집합하고 정확하게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S23 같은 경우는 1을 제외한 이제 모든 의미 아닌 정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0, 그리고 1을 제외하고 2를 곱하면 10, 3을 곱했을 땐 15, 이후에 계속해서 5의 배수들이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S하고 A의 교집합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5를 제외한 모든 5의 배수하고 그리고 2024 이하의 의미 아닌 정수들의 교집합을 보면은 이제 OK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5를 제외한 이제 2020까지 모든 5의 배수들을 저희가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0부터 이제 404 중에서 이제 1만 제외하면 되는 것이죠. 5를 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수를 세보면 404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두 개의 결과를 이용해서 개수가 404개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풀이를 작성을 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3점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풀이를 모두 다 이제 완벽하게 쓰셨다고 하면은 이 하위 문항 1번에 대해서는 10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제 A 이상의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가 S3, 4에 속한다. 혹은 이제 X가 S3, 4의 원소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희가 3보다 작은 두 자연수를 생각을 해볼 건데요. 앞에 제시문에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0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수는 A, B 중에 더 작은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이 더 작은 수이기 때문에 0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가장 작은 숫자는 이제 3이 되는 것이죠. 네, 원소 중에
0 다음에 3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1하고 2 같은 경우는 S34의 원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 B의 배수들은 모두 이제 S34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과 4도 역시 속해 있고요. 3과 4의 배수 역시 S34의 원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0 다음에 3, 4까지는 속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5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5 같은 경우는 3의 배수도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3의 배수인 경우는 n이 0인 경우였고요. 4의 배수는 m이 0인 경우였기 때문에 네, 저희가 S34의 원소를 이제 3m 플러스 4n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3의 배수는 n이 0인 거고요. 4의 배수는 m이 0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5는 3의 배수도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5가 S34의 원소라면 이제 자연수 mn에 대해서 하나가 0이 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자연수 mn에 대해서 5는 3n 플러스 4n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m하고 n이 자연수라면 가장 작은 값이 이제 m이 1인 경우고 n이 1인 경우가 가장 작은 경우죠. 그렇게 되면 3n 플러스 4n의 최소값은 7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5는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7 이상의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5가 S의 원소라면 이제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는 S의 원소가 아니고 A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가 5보다 작으면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다라는 결론까지 이끌어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3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5까지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6 이상의 자연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 이상의 자연수 중에서 S34에 포함되는 것을 하나씩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6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0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m이 2이고 n이 0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6은 S의 원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7은 이제 3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1의 형태죠. m하고 n이 모두 다 1인 경우에 이제 해당하기 때문에 7 역시 S의 원소가 되고요. 8을 살펴보면 8은 4 곱하기 2 그리고 3 곱하기 0을 더한 형태이기 때문에 m이 0이고 n이 2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8은 이제 S의 원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앞에 제시문을 분석을 했을 때 연속적인 이 해당하는 숫자의 개수만큼 자연수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해당하는 숫자를 더해주면 다음 연속적인 수가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현재 6, 7, 8이 3개의 연속된 S의 원소가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속된 9, 10, 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6, 7, 8에 3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9는 이제 6 더하기 3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6이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0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3 부분에 곱해지는 부분이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저희가 쓰면 3 곱하기 3 플러스 4 곱하기 0의 형태로 저희가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은 이제 7에서 3을 더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곱해지는 부분이 하나가 늘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1의 형태로 저희가 나타낼 수가 있고요. 11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정의를 이용하면 여기 이 값을 이용을 하면 3 곱하기 1 플러스 4 곱하기 2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연속적인 수인 12, 13, 14를 계산한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 뒤에 있는 숫자들 3 뒤에 곱해지는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12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4 플러스 4 곱하기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3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3 더하기 이 부분이 하나가 늘어나는 거죠. 4 곱하기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2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저희가 3개의 수를 찾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3을 더해주면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그 모든 자연수들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3개 연속된 이제 6, 7, 8이 이제 S의 원소가 된다라는 것을 찾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3점을 더 얻으시게 되고요. 그러면 3개의 연속적인 그 수에 계속해서 3을 더하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모두 다 S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6 이상의 모든 자연수가 S3, 4의 원소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자연수 A의 최소값이 6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답을 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4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과정에 대한 풀이를 올바르게 작성을 하시면 이제 하위 문항 2번에 대해서 10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명제 어떤 양의 7의 배수는 S2B의 원소가 아니다가 이제 거짓이 되도록 하는 2보다 큰 자연수 B를 모두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할 방법은 귀류법입니다. 귀류법은 한 명제 A의 부정으로부터 모순을 끌어내서 A의 부정이 옳지 않다. 다시 이야기해서 A가 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먼저 주어진 명제 어떤 양의 7의 배수는 S의 원소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부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명제의 부정은 모든 양의 7의 배수는 S의 원소이다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썼을 때 모든 양의 7의 배수가 집합 S에 포함되는 2보다 큰 자연수 B를 찾게 되면은 우리가 이 3번에 대한 답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제에 대한 부정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부정 명제가 참이 되는 B를 찾으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면 이제 4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B가 이제 짝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S라는 형태가 2m 플러스 4n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2도 짝수고 이제 4도 짝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의미 아닌 정수를 곱하게 되었을 때 항상 이 S의 원소는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B가 짝수가 되면 S의 원소는 모두 다 짝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7은 이제 홀수이기 때문에 7의 배수가 이제 S의 원소가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B가 짝수인 경우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이 이제 B는 홀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가 홀수가 된다라는 것을 관찰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이제 3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제시문 가를 이제 통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러면 이제 홀수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A, B는 1보다 큰 자연수이기 때문에 1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이제 B는 3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S2, 3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가에서 이미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나타내 주었습니다. S2, 3 같은 경우는 1을 제외한 모든 자연수의 집합, 모든 양의 의미 아닌 정수의 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양의 7의 배수가 S2, 3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5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건데요. 2 더하기 5가 7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x라는 값을 곱해주게 된다면 이제 2x 더하기 5x가 7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m 플러스 5n의 형태가 S25의 이제 원소가 되는데 여기에서 m하고 n을 같은 수로, 같은 자연수로 저희가 선택을 해주게 되면 항상 이렇게 7 곱하기 어떤 자연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양의 7의 배수가 S25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B가 7인 경우에는 이제 7의 배수는 당연히 S에 포함이 되죠. 저희가 제시문을 분석을 했을 때 각각의 A하고 B에 대한 배수들은 이제 S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B가 7인 경우는 이제 모든 양의 7의 배수가 S27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가 9보다 크거나 같은 홀수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B보다 작은 그 수 같은 경우에 이제 2의 배수를 제외한 B보다 작은 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S에 포함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9보다 크거나 같은 홀수에서는 7은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가 9보다 크거나 같으면 7은 s의 원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명제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2보다 큰 자연수 b는 3과 5와 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3, 5, 7만 이제 b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3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각 단계별로 풀이를 올바르게 작성하시면 10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제시문 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나를 보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xn이라는 이제 집합을 설명을 할 건데 이 xn은 n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숫자에 맞춰서 그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xn인 함수 f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면은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하고 f를 합성을 했을 때 그 함수값이 원래 f의 함수값하고 같아지는 이런 조건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것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집합 x2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2는 여기 아래에 있는 숫자가 2이기 때문에 2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 즉 1하고 2만 이제 x2에 포함이 되게 될 거고요. x2가 정의역이고 다시 x2가 공역인 함수 f에 대해서 이제 상수 함수인 경우하고 항등 함수인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상수함수나 항등함수는 조건을 만족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수함수인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위로 올려서 첫 번째로 1에서의 함수값하고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이 모두 1의 값을 갖는다면 이것은 상수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은 f 합성 f에 대한 함수가 이제 1에서 어떤 함수값을 가지는지를 보면은 1에서의 함수값이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이제 1에서의 함수값하고 같게 된다. 즉 이 조건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에 대한 함수값을 저희가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f가 이제 2에서의 함수값은 1이기 때문에 1에서의 함수값이 되는데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같은 값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상수함수 두 번째 경우에 이제 함수값이 2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의 함수값이 2에서의 함수값이 될 거고요. 그런데 2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이 같은 값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에서의 함수값인 경우에는 2에서의 함수값이 2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2에서의 함수값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함수인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항등함수는 이제 입력된 값하고 함수값이 같은 경우죠. 그래서 x가 1인 경우에는 1의 함수값을 갖고 x가 2인 경우에는 2의 함수값을 갖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항등 함수인 경우에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살펴보면 1에서의 함수값이 1이기 때문에 이제 1에서의 함수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f 합성 f의 2에서의 함수값을 측정을 해보면 2에서의 함수값이 2이기 때문에 2에서의 함수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등함수인 경우에도 역시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 x2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이 2이고 이제 2에서의 함수값이
1인 경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살펴보면 f 합성 f에 이제 1에서의 함수값을 생각을 해보면 1에서의 함수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 이제 1에서의 합성한 함수에서 1에서의 값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2에서의 함수값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x가 같은 값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1과 2로 다른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당연히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제시문을 이용해서 그 다음 이제 하위 소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항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문제가 주어져 있고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위 문항을 보면은 함수 f가 이제 xn이 정의역이고 xn이 공역인 이런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이 함수가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이제 f의 치역을 바라봤을 때 x의 치역이 입력된 x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지는 이러한 x값들이 모두 모여있는 집합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러한 집합기호에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x들의 집합인데 x는 xn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x에서의 함수값이 다시 x가 되는 이제 이런 집합이다. 이 두 개가 각각의 조건이 되는 이제 이런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풀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f의 먼저 치역에 속하는 원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의 치역 중에서 하나의 원소를 저희가 생각을 할 거고요. b라는 원소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떤 b가 치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 b는 함수값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b라는 함수값을 갖게 되는 어떤 x값이 존재할 겁니다. 그 x값을 우리가 a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소 a에 대해서 a에서의 함수값이 b를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역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함수값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함수값을 만족하는 어떤 하나의 x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제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a가 존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f는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f가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f를 두 번 합성을 했을 때 여기에 a에서의 함수값을 측정을 했을 때 실제 a에서의 함수값하고 같은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f 합성 f의 a를 살펴볼 건데 이제 a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b의 값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값이 f of b가 될 겁니다. b에서의 함수값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런데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값은 다시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a에서의 함수값하고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a에서의 함수값이 이제 b이기 때문에 이 값은 제가 b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b에서의 함수값이 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f의 치역에서 저희가 하나의 원소를 선택을 했더니 이 원소는 다시 원래 입력된 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아지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f의 치역은 x가 f of x의 함수값이 x를 만족하는 이런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치역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f의 치역이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f의 치역의 원소가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5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함수값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떤 함수값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함수값들의 집합은 당연히 치역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집합이 f의 치역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3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F의 치역이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다시 이 집합은 F의 치역의 부분 집합이 되기 때문에 집합의 조건에 의해서 그 F의 치역과 이 집합이 정확하게 같아진다. 다시 이야기하면 F의 치역이 이 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에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나타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2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소문항 2번의 첫 번째 하위 문항 역시 그 총점은 이제 10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하위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인데 여기에서는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이제 x3에 해당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1, 2, 3으로 이루어진 이 집합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함수 f를 저희가 f에서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하위 문항 1번에서 풀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f의 치역은 항상 이러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입력된 함수 값하고 그리고 입력된 값하고 함수 값하고 정확하게 같아지는 이런 값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집합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어진 집합이 어떤 그 부분 집합을 생각을 했을 때 그 해당하는 그 입력된 x 값하고 함수 값이 같아지도록 저희가 생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제 치역으로 가능한 x3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을 먼저 모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뒤에서 이제 치역에 대해서 치역에 따라서 분류를 잘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3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모든 원소가 치역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역이 이제 1, 2, 3 모두 되는 경우를 보면은 이제 x 값하고 함수 값하고 정확히 같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에서의 함수 값은 1이 돼야 되고요. 2에서의 함수 값은 2가 돼야 되고 3에서의 함수 값은 3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함수는 당연히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개의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역이 1, 2인 경우, 이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를 살펴보면은 이제 1하고 2에 대해서 이것들이 함수값이 되는 x값은 1하고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은 1이 돼야 되고 2에서의 함수값은 2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3에서의 함수값은 저희가 적절히 1 또는 2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1, 2 모두 다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치역이 1, 2인 경우는 이제 3에서의 함수값이 1이 되거나 2가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고요. 이 경우에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역의 원소가 두 개인 경우는 1, 2뿐만이 아니라 2, 3인 경우 그리고 1, 3인 경우에도 존재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2에서의 함수값이 2가 돼야 되고요. 3에서의 함수값이 3이 돼야 되고 1에서의 함수값은 2, 3 중에 하나가 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두 개가 될 거고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두 개의 함수가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두 개의 함수가 만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6개가 만족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 f는 상수함수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제시문에서 상수함수는 만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소가 하나인 경우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3가지의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역의 원소 x가 이렇게 f of x는 x를 만족한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값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3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얻은 이 결과를 이용해서 치역이 3개인 경우 1가지, 그리고 치역이 2가지인 경우 6가지, 그리고 치역이 하나인 경우에 이제 3가지를 합쳐서 10개의 함수가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결론까지 이제 도달을 하시면 4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하위 문항 역시 10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대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문항 역시 이제 제시문을 잘 읽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가번 제시문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게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동전 던지기 게임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시면은 게임의 모든 참가자는 동전을 던지기 전에 이제 자신이 가진 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지기 전에 자신의 점수를 일부나 이제 전부를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한 개의 동전을 던지는 이제 어떤 그 게임이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심판이 한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이제 앞면이 나오는 경우에는 제시한 점수만큼을 더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뒷면이 나오게 되면 제시한 점수의 반을 잃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라는 친구가 이제 100점을 처음에 가지고 동전 던지기 게임에 참가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점수 100점 중에서 처음에 이제 50점을 제시를 한 거죠. 이제 50점을 제시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동전의 앞면이 나왔을 때는 이제 제시하지 않은 50점에 그리고 제시했었던 50점의 2배가 되는 거죠. 50점만큼을 더 얻기 때문에 이제 제시한 점수의 2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총 이제 점수가 150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전의 뒷면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제시하지 않은 가지고 있는 50점과 제시했었던 50점에서 반을 잃기 때문에 이제 반으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2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점수는 이제 75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이제 가번 제시문을 더 저희가 살펴보면은 장투라는 친구하고 이제 셰넌이라는 친구가 각각 100점을 가지고 연속한 50번의 동전 던지기 게임에 참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 게임마다 이제 1의 과정이죠. 제가 그 동전을 던지기 전에 자신의 점수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장투는 자신이 가진 점수의 전부를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셰넌은 자신이 가진 점수의 반을 제시하는 형태로 게임을 진행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0번의 게임에서 이제 홀수 번째 게임에서는 항상 앞면이 나왔고 짝수 번째 게임에서는 뒷면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홀수 번째인 1에서는 앞면, 그리고 이제 짝수 번째인 2에서 두 번째 게임에서는 뒷면, 홀수 번째인 세 번째 게임에서는 앞면, 그다음에 짝수 번째인 네 번째 게임에서는 뒷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K번에 게임을 진행한 이후에 장투의 점수는 XK라고 하고요. 그리고 셰넌의 점수를 YK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시문 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나를 한번 보면은 이제 펀드나 포트폴리오의 광고를 보면은 연평균 수익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몇 년간 수익률의 산술 평균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술 평균으로 나타낸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보다 높아서 예상한 만큼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펀드라는 이제 상품에 투자를 해서 2021년에는 40%의 수익을 얻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20%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술 평균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연평균 수익률은 이제 이 두 개의 값을 저희가 평균 수익률을 낸다고 하면 처음에는 40만큼의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20만큼의 손실이 났죠. 그리고 평균을 냈기 때문에 2로 나누게 되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은 10%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2년간의 수익률은 연평균 수익률의 2배인 이제 20%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 이 S펀드라는 상품에 2021년 초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40%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제 140만 원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20% 손해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20%만큼을 빼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이제 112만 원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말에는 112%가 될 거고요. 그래서 원금 대비 2년간 실제 수익률은 12%로 이제 산술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의 20%보다 더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연평균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제시문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투자 원금을 A라고 하고 N년 후에 이제 평가한 금액, N년 후에 이제 금액을 AN이라고 했을 때 실제 연평균 수익률을 R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A 곱하기 1 플러스 1의 N제곱이 AN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등비 수열에서 이제 그 원리 합계 전에 이제 그 복리의 개념으로 알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개념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시문에서 주어진 이 식을 여러분들께서 이용을 하시면은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소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문항에는 이렇게 4개의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X50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X 같은 경우에는 장투의 그 게임 후에 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홀수 번째 게임에서는 앞면이 나오므로 이제 이전 게임의 점수에 항상 2배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홀수 번째 값을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전 게임이죠. 2n-1번째 게임 바로 전에 2n-2번째 게임의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바로 이전 게임에 그냥 2배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짝수 번째 게임에서는 항상 뒷면이 나오죠. 항상 뒷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전 게임의 점수의 반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의 홀수 번째 게임에 2분의 1을 곱했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짝수 번째 점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점수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투가 처음 가진 점수를 X라고 한다면 이제 홀수 번째는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점수의 정확히 2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짝수 번째 게임에서는 이전의 X1에 해당하는 첫 번째 게임 이후의 점수의 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1이 이제 2X였기 때문에 다시 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제 세 번째 게임 후의 점수를 보면 두 번째 게임의 2배가 되기 때문에 다시 2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게임은 이전의 홀수 번째 게임의 반이 되기 때문에 다시 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홀수 번째는 2X가 되고요. 짝수 번째는 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한다고 했을 때 50번째는 짝수이기 때문에 이제 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를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X50은 10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이 홀수 번째에 해당하는 이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식으로 제시를 하시면 이제 3점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짝수 번째에 해당하는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귀납적으로 정의를 하시면 3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 두 개의 그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50번째까지 그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잘 찾게 되면은 이제 2점을 얻으실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X50이라는 값이 이제 100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2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는 수열 YN에 대해서 이제 짝수 번째 게임을 한 이후의 점수하고 바로 이전 홀수 번째 게임에서 이후의 점수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과 그리고 홀수 번째 게임 이후의 이제 점수하고 바로 이전의 짝수 번째 게임에서의 점수의 비율의 값을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짝수 번째 게임 이후의 점수를 바로 이전 홀수 번째 게임의 그 점수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짝수 번째, 이제 2n번째 게임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2n번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전에 가지고 있는 점수의 반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전 게임인 y 2n-1번째 홀수 번째 게임에서 이후의 점수의 반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고요. 이 제시한 금액에 이제 짝수 번째는 뒷면이 나오기 때문에 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2n번째 게임 이후에 그 점수를 보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점수 더하기 그리고 제시한 금액의 반을 이제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4분의 3의 y 2n-1 형태를 얻게 되고요. 바로 이전 홀수 번째 게임에서 가지고 있었던 점수의 4분의 3을 곱한 만큼이 이제 짝수 번째 게임의 점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y2n을 y 2n-1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3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y 2n-1을 이제 양변에 나누어 주어서 저희가 비율을 계산을 해서 4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2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홀수 번째 게임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2n 플러스 1번째 게임에서는 이전에 가지고 있는 점수가 2n 번째 게임의 후의 점수이죠. 거기에서 반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제시한 금액만큼 얻게 되기 때문에 홀수 번째 게임 후의 점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점수 그리고 제시한 금액의 2배를 더한 만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3 y2n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3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비율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2분의 3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2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이제 Y50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50번째 게임 이후에 셰넌의 점수를 구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셰넌이 처음에 가진 점수를 이제 Y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100점이었죠. 네, 근데 저희가 계산을 할 때는 이제 문자로 쓰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이제 Y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저희가 앞에서 풀었었던 이제 2번에 의해서 첫 번째 게임을 했을 때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점수의 2분의 3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짝수 번째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y1의 점수의 4분의 3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 값을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은 8분의 9 곱하기 y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세 번째, 이제 홀수 번째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이전 게임에서 가지고 있었던 점수의 2분의 3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앞에 있는 값에 곱해주게 되면은 16분의 27의 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짝수 번째인 네 번째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점수의 4분의 3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곱해주게 되면은 64분의 81이 되고요.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8분의 9의 제곱의 y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같은 수를 교대로 곱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y2 같은 경우에는 8분의 9의 y가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게임 이후의 점수는 8분의 9의 제곱의 y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한 번 더 반복을 한다고 했을 때 여섯 번째 게임 이후의 점수를 계산을 해보면 8분의 9의 세제곱의 y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50번째 게임 이후에는 8분의 9의 25제곱의 y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2에 있는 결과를 이용해서 이러한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은 5점의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y가 100이었기 때문에 y50이 8분의 9의 25제곱에 100이 된다라는 결론을 제시를 하시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5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주가 이제 100점을 가지고 장투하고 셰넌이 참가한 50번의 동전 던지기 게임에 마찬가지로 참여를 했고요. 이번에는 매 게임마다 1의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점수의 알파만큼을 곱한 값을 제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고요. 이제 0이 될 때는 하나도 제시를 하지 않는 것이고 1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장투와 마찬가지로 가진 점수를 모두 다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사이에 있으면 일부를 제시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0회의 게임 후에 아주의 점수가 최대가 되는 이제 알파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가 처음에 가진 점수를 이제 Z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요. 당연히 문제에서 제시해준 점수 이제 100점이 되겠죠.
근데 이제 Z라고 하고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번째 게임 이후에 아주가 가진 점수를 ZK라고 이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는 항상 자신이 가진 점수에 알파를 곱한 만큼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시하는 금액을 보면은 이제 홀수 번째 게임 이후에 이제 점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전 짝수 번째에 가지고 있었던 점수의 알파만큼을 곱한 만큼을 게임에 제시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제시하지 않은 금액은 전체에서 요 금액을 뺀 만큼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알파의 Z의 2n-2만큼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홀수 번째 게임에서는 항상 앞면이 나오기 때문에 제시한 금액의 2배를 얻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Z2n-2는 공통 인수이기 때문에 1-알파하고 2알파를 더하게 되면 이제 2n-1번째 홀수 번째 게임에서의 값은 이전 게임의 1 플러스 알파만큼을 곱한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그 식을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2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짝수 번째 게임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그 이전 홀수 번째 게임의 알파를 곱한 만큼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만큼은 이제 가지고 있는 금액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짝수 번째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뒷면이 나오므로 제시한 금액의 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통인수로 묶어서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1-2분의 1 알파 곱하기 Z의 2n-1이 이제 짝수 번째 게임에서의 점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 번째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금액의 1 플러스 알파배만큼 이제 점수가 되고요. 그리고 짝수 번째는 이전에 홀수 번째 가지고 있었던 점수의 1-2분의 1 알파배만큼의 점수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 번째 역시 이렇게 식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2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1의 3번 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똑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홀수 번째, 짝수 번째 곱해지는 값이 이제 다르게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50번에 계산을 했을 때 홀수 번째 그리고 짝수 번째 곱하는 것에 각각 25번씩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1-2분의 1 알파의 전체 25제곱만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는 처음에 주어진 값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의 거듭 제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안에 있는 값이 최대가 될 때 이제 여기 양수라고 했을 때는 이 값이 최대가 될 때 당연히 25제곱을 한 것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값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안에 있는 이 값을 저희가 F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면은 알파에 대한 2차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앞에 부호가 하나는 이제 양이고 하나는 음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 이제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값에서 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F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F'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1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1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쇄 법칙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전개를 해서 이제 미분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이 값이 0이 되는 알파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2분의 1에서 극대값을 가지게 되고요. 이제 2분의 1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8분의 9의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극대값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2점을 얻을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앞에서 좀 빼먹었는데 Z50에 대한 관계식을 얻게 되면 여기서도 2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경계값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의 경계값이 0하고 1이기 때문에 0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해 보면 되는데 두 경우 모두 1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8분의 9가 가장 큰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50회 게임 후에 점수가 최대가 되는 알파는 2분의 1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대값하고 그리고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최대가 되는 알파 값을 구하면 역시 2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문항 이제 2-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를 보면은 제시문 가하고 나를 모두 읽고 아래에 있는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50원의 동전 던지기 게임에 대한 셰넌의 실제 게임당 평균 수익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로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당 평균 수익률의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에서 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시문 나에 의해서 이제 y50을 처음에 가진 점수 y의 1 플러스 r의 50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r은 이제 실제 평균 수익률이 될 거고요. 그리고 문제 2-1의 3번을 통해서 이제 y50은 8분의 9의 25제곱의 y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과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y50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식하고 두 번째 식에 대해서 각각 양변을 y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r의 50제곱이 8분의 9의 25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식을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3점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양변에 이제 상용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이제 이 식에서 저희가 얻어지는 식이 이제 50 로그 1 플러스 r이 이제 25의 로그의 8분의 9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양변에 이렇게 50으로 나눠주게 되면 2분의 1 로그 9분의 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9분의 8 같은 경우에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저희가 2분의 1에 로그 9 마이너스 로그 8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9 같은 경우에는 3의 제곱이고 8은 이제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되면 로그 1 플러스 r이 이제 2분의 1에 2 로그 3 마이너스 3 로그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표 위에 문제에서 제시해준 0.3010, 0.4771을 각각 로그 2, 로그 3에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0.0256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 1 플러스 r에 해당하는 이 0.0256은 여기 보면은 0.0253과 0.0294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잘 보면은 얘가 1.06과 1.07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0.0256은 로그의 1 플러스 r인데 로그 1 플러스 r이 로그 1.06과 로그 1.07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밑이 10이죠. 그래서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1 플러스 r이 1.06과 1.07 사이에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r이 0.06과 0.07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r이 0.06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숫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평균 수익률의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에서 버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자리 이하에서는 버리고 이제 평균 수익률이 약 0.06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용 로그를 취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여기까지 수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3점을 더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평균 수익률을 최종적으로 0.06이 된다라는 것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4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모의 논술에 대한 이제 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논술고사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하고 저희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문이나 혹은 이제 문제에서 특정한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도 전혀 이제 상관은 없지만 문제나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풀이를 작성하실 때 훨씬 더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시문이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풀이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겠지만 앞에 소문항이나 혹은 이제 하위 문항의 결과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새로 계산하시지 않고 앞에서 이미 결과를 냈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푸실 때에 앞에 소문항이나 하위 문항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고사이기 때문에 글쓰기 이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제시한 답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번 그 설득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실 건데 그런 모든 주장에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문제를 보는 사람들, 이제 이 경우에는 채점위원들이 될 건데요. 채점위원분들을 이제 설득하실 수 있도록 모든 주장에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문항에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시면 첫 번째 대문항은 집합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이제 두 번째 대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열하고 그리고 이제 로그 혹은 이제 미적분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문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남은 시간에 좀 어려운 문제 혹은 자신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위 문항 중에서 일부는 이제 제시문만 잘 이해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시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잘 분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한 것처럼 이제 하위 문항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조건이 제시문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있는 경우는 이제 별도의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조건이 제시문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뭐 글씨를 꼭 잘 쓸 필요는 없지만 이제 남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 경우 이제 채점위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제 가지런하게 바른 글씨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글씨를 너무 안 좋게 쓰시면은 채점위원들이 그 글씨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 경우에는 채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지런하게 바른 글씨로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제 2024학년도 아주대학교 모의논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